네, 안녕하세요. 플라프 코퍼레이션의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메타버스의 IP 가능성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선 메타버스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던 시장이랑,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충분히 무너진 상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공간들을 이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추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지금 해당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기술적인 그 기술의 발전의 방향에 대해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90년도에는 전화기를 통해 뭐 다양한 세계관 통신 기술이 발달했다 하면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뭐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접속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년 후에 한 2030년에는 저희가 이제 VR 디바이스나 AR 글래스가 보급이 이제 대중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적인 이제 요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공간 속에 이제 체류하고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자연스럽게 지금 화두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메타버스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 제페토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도 많지 않으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 메타버스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세대랑 Z세대랑 다른 게 어떤 점들이 있냐? 그러니까 뭐 보통 MZ세대로 많이 묶으시는데, 일단은 그 Z세대가 이제 95년생 이후로 출생한 시대고, 더 나아가 어떻게 보면 알파 세대들이 이제 이 디지털 공간에서 최적화되어 재밌게 이제 놀 수 있는데, 기존 세대들은 저희가 이제 가상 현실 공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지금 세대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공간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었으며, 저희는 이제 이런 시류에 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속에서 친구를 사귀는 게 익숙하고, 그러고 기존에 뭐 TV 홈쇼핑으로 저희가 보던 거를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를 즐기듯이 이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용어를 정의를 할 때 메타버스 네이티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이제 메타버스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정의를 할 때, 나와 같거나 이제 다른 정체성으로 그 가상 세계 안에서 노동이나 소비, 참여, 그러고 모든 교류가 가능한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세대가 사실 인터넷을 접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가 아마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블록스가 굉장히 크게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런 건데, 사실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그 운영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네이티브 세대에게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내 얼굴을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나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아이덴티티로 소셜 네트워크가 조성이 될 수 있고, 그러고 이제 앞서 이제 두 연사자분들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재미를 위한 놀이터들이 굉장히 많죠. 그 외에도 뭐 콘서트나 인터랙티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많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여기까지는 이제 회사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을 때,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자기가 직접 게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아이템을 창작해서 크리에이터로 데뷔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로 데뷔를 했을 때, 사실 모든 지금 다음 세대들이 선망하는 직업은 크리에이터잖아요. 그 직업, 그 명예적인 것과 그 인지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 세대들에겐 엄청 크게 다가오는데, 그 예전에도 사실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예전에 게임 같은 거 플레이했을 때 랭커들이면 되게 와 멋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기에 돈을 벌 수 있는 공간까지, 그 돈을 벌 수 있는 수익화 수단까지 마련이 되면서 사실 더 이상 이탈할 요인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만 생활해도 내가 현실 세계에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걸 기반으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바타라는 그 대체 자아가 일단 형성이 되고요. 그 대체 자아가 놀 수 있기 위한 버추얼 월드가 있어야 되고, 그 버추얼 월드 공간 속에서 사실 콘텐츠가 없으면은 그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관과 콘텐츠 IP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 세계에서 이런 콘텐츠 IP가 유입이 되고 그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들이 창조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마련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런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디지털 자산, 뭐 흔히 말하는 NFT 같은 걸로 본인들의 개인 수익에 대한 그 개인 저작권에 대한 것들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다 더 안전한 디지털 세계가 되었고요. 그러고 이제 현실 세계에서 앞서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VR 디바이스나 AR 디바이스들이 이거를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연결시켜 줄 수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흔히 쓰고 다니는 이제 에어팟 같은 그 디바이스도 뭐 스페이셜 오디오나 그런 서비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더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기 위해 마련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는 그냥 인공지능이 아예 인간의 역할을 대체해서 뭐 디지털 NPC처럼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 인공지능이 저희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뭐 요즘 엄청 유명한 뭐 로지 같이 디지털 휴먼 기술들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인플루언서에 기대지 않더라도, 셀러브리티에 기대지 않더라도 자체 IP를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종합적으로 이제 조합이 돼야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이제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IP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하나의 세계관을 소비하고 이제 그러니까 설계하고 그걸 이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굉장히 이제 콘텐츠 생산자 입장에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영화 IP, 그 드라마 IP도 굉장히 메타버스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트나이트 에픽 게임즈의 경우에는 디즈니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제 전략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IP들을 포트나이트 안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이제 콘텐츠와 세계관을 풀어내는 그런 방식을 계속 차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페럴이나 셀러브리티, 그리고 기본적인 브랜드 IP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 역시 그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버버리에서 캠페인으로 진행했던 버버리 디어인데요. 이런 형태로 신규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서 브랜드와 메타버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들을 꾸준히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거는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빙그레우스라는 그 빙그레만의 캐릭터를 대신 설계를 해줬는데요. 광고 영역도 이제는 스토리텔링이 예전에도 계속 각광받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디지털 공간에서 더 인터랙티브하게 풀어갈 거냐가 다음의 과제일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잘 기획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지금 이제 이런 콘텐츠가 없더라도 직접적인 세계관을 편성해서 이 캐릭터들이 나 대신 그 디지털 공간에서 그 브랜드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최근 트렌드 흐름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은,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바쁘시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쇼츠 같은 쇼폼 플랫폼들도 되게 많이 보시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차 콘텐츠가 생산이 되었을 때 보통 이제 뭐 20분에서 1시간 가량의 엄청 긴 분량인데, 그것들을 이제 요약하고 그걸 또 2차 콘텐츠로 넘어가고 그 2차 콘텐츠에 대한 리액션이나 굉장히 또 2.5차 창작 콘텐츠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메타버스적인 요소들도 들어가게 되면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까지 콘텐츠의 사이클이 엄청 길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약이나 리액션, 리메이킹, 단순히 그런 요소들만 적용이 되면 사실 그렇게 사이클이 길면은 오히려 더 좀 느리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세계관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면은 충분히 이 브랜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더 탐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콘텐츠로도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꾸준히 생산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요. 뭐 최근에 라이엇 게임즈에서도 아케인이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듯이 앞으로 이런 영역들이 점차 더 많이 확장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같은 영역도 이제 인터랙티브 콘서트, 뭐 VR 기반의 콘서트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탄탄한 팬덤 파워 베이스의 소비자가 있고, 그러고 실물과 또 다른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몰입하고 인터랙티브하는 경험은 이거는 사실 직접 체험해보지 않는 이상 굉장히 이 제가 말하는 거를 느끼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진행했던 아리아나 그란데의 콘서트의 경우에는 그 게임처럼 직접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아리아나 그란데의 그 노래에 맞는
그 배경과 분위기를 다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콘서트를 하듯이 일정 기간에만 이제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티켓으로 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큰 수익이 날 수 있고 메타버스가 굉장히 좋은 게 이제는 그 앞서 다른 분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비대면으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더라도 미국에 있는 콘서트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엔터테인먼트는 그렇다 쳐도 그럼 브랜드는 어떻게 확장하냐,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이제 브랜드만의 그 유니버스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찌 같은 경우에도 로블록스에서는 구찌 가든이라는 프로젝트 하에 전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제페토에서는 구찌 빌라라는 이제 하나의 월드를 만들고 거기서 의상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았고 테니스 클래시라는 서비스에서는 구찌의 테니스 콜렉션을 직접 입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냐면 사실 저희가 구찌를 잘 모르더라도 구찌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멀티 플랫폼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해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IP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확장하고 그걸 기반으로 충분한 또 다른 대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각광을 받는데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생태계 레이어를 이렇게 구분 짓는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콘텐츠 스트리머 중심의 이제 레이어가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플랫폼, 뭐 로블록스, 코어 게임즈, 크리에이터, 제페토 이 각각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그 메타버스 자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레이어들, 뭐 나무라든가 아니면은 드레스라든가 의상 아이템 같은 것들을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되면서 보다 더 확장 가능한 현실이 되었 그 버추얼한 공간에서도 충분히 수익화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분류했을 때도 저희가 뭐 초기에는 일반적인 UGC 크리에이터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점점 더 이제 OGC 크리에이터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일단 뭐 개인 사업자 형태로 저희가 직접 본격적으로 그 월급의 수익을 넘었을 때 그렇게 전환이 되고 이제는 PGC로 실제로 로블록스에서는 로블록스 게임만을 만드는 게임 스튜디오가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해서 본격적인 수익 활동을 엄청 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크리에이터로서의 가능성 역시 굉장히 열려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그 NFT라는 기술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을 드리면은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한정 발매가 가능해졌고 이는 이제 희소성이 증가되면서 그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날 수집품들 이렇게 보시면은 에르메스 버킨백이 2억 3천만 원인데 뭐 99년에 포켓몬 카드가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매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가치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한정적으로 발매되었다. 그러고 공급이 적다. 그치만 이제 수요가 높고 희소하다는 이유로 이제 굉장히 각광받는 수집품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공간으로 넘어와서 NFT 제품으로 NFT 작품들로 넘어가게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미술관들에서도 다양한 이제 디지털 아트를 기반으로 한 뭐 NFT 아트 작품들을 이제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들을 기획하고 있고 실제로 거액의 이제 계속 소더비 경매나 그런 데 입찰해서 올라가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자산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을 때 여태까지는 저희가 뭐 그 변동성을 줄 수 없는 자산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뭐 모나리자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이라든가 콘서트 티켓 이런 것들은 사실 변동성을 줄 수 없는 자산이고 저희가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자산인데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그런 이제 콘텐츠 창작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도용이 굉장히 많았고 그 도용을 기반으로 본인들의 수익을 그러니까 창작자 원작자가 아닌 그냥 이걸 퍼다 나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이제 좀 불합리한 구조 형태로 이제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이 NFT 기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의 안정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이제 희소 가치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창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게이밍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아트워크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창작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중개할 수 있는 중개 거래소 그리고 인프라 서비스들이
그 대표적으로 오픈시라는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이 제품 작품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었고요. 그 거래액 역시 그 월 3조 원에서 2조 원 가까이 넘나드는 등 굉장히 활발한 그 거래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매자인데요.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암호화폐로 큰 수익을 거둔 고래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디지털 작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 역시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값싼 이제 디지털 작품들을 구매하고 이거를 훨씬 더 큰 가치로 이제 환산해서 커뮤니티로 전환해서 판매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한 금융 펀드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런 디지털 그 아트에 대한 자산 관리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NFT라는 개념 자체가 비단 그 NFT라는 기술 그 본연 자체가 성장했다기보다는 이 가치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가 어느 정도 마련이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각광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 재화를 기반으로 한 이제 NFT 서비스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 크리에이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뛰어들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고 이 NFT 생태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커뮤니티가 이거를 다 이끌어가고 커뮤니티가 조성이 되어서 다 같이 그 가격들을 적정 가격을 이제 선정하고 그걸 이제 판매하고 호객화하는 행위들을 다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파워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IP 라이선싱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본인만의 IP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렇게 NFT 기반으로 발행해 보셔도 좋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본인들의 약간 상상력을 펼치는 것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